또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안. 이 혁신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이스 임계값 탄력 적용 드디어 이제 나왔죠, 그죠? 5천만 원 이상 가는 약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기대해도 될 것인가? 실질적인 변화는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오인호입니다. 오늘도 어기자의 급바보 급여 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 파트너 김성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의원님 머리가 되게 짧아지셨어요. 네, 좀 더워서 잘랐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좀 시원해졌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추석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지금 23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보실 때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시원해졌는데 지금 머리 되게 짧게 하고 오셨어요. 네, 잘랐더니 바로 시원해지더라고요. 기자님도 머리색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지금 급바보 최근에 촬영하는 한 5달? 이 정도 동안에 머리 염색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좀 흰머리가 많았는데, 좀 나름 멋있어 보일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다가, 하도, 저희 애청자분들이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염색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 불편하시다고 했던 분들, 다시 잘 깔끔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저희 오늘 주제 또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한번 급바보에서 주제로 다뤘었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혁신신약 우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급바보 주제는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안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그때 얘기 나눠봤을 때는 말 그대로 가안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포커스 자체가 혁신신약의 우대 방안, 말 그대로 혁신신약에 어떤 약들을 혁신신약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개정안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 주신 거대로 이번에 그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약에 우리가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이라고 하죠. 아이서 임계값이 있는데 아이서 임계값에 탄력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는 혁신성인데 이 혁신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혁신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위험분담제가 우리가 보통 항암제랑 희귀질환 치료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질병 부담이 큰 중증 질환에도 우리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고무적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네, 그 이외에 우리가 급여 기준 확대, 위험분담제 약제가 급여 기준 확대를 할 때 추가 청구 금액이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과정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이외에도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에 우리가 재계약 당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구체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좀 핵심적으로 조금만 줄여보면 일단 혁신신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혁신신약 어떤 혁신신약이고 우리가 여기에 알서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인데 RSA, 저희 위험분담 계약제에 대한 어떤 확대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도 이전에도 한번 개정을 했죠. 네, 한번 개정을 했을 때 이제 꼭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그거를 적용받은 사례가 굉장히 적었죠. 네, 그랬던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에 해당하면 들어와라 라고 조금 열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 청구 금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이제 약평의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협상을 하겠다. 네, 그렇죠.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제가 15억 원이라는 이 수치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네. 이 15억 원에 해당하는 약제가 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위험분담제 약제들은 고가 약제가 많고, 그렇게 되면 사실 추가 청구 금액이 15억 미만인 품목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도 15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제외 대상을. 사실 그렇기 때문에 15억 미만은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15억을 빼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15억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약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아이스 임계값 탄력 적용 드디어 이제 나왔죠. 그죠? 위원님과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얘기지만 네. 예, 우리나라에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약이 거의 없다. 였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5천만 원 이상 가는 약제가 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기대해도 될 것인가? 아무래도 5천만 원 이상이겠죠. 예. 5천만 원 이상인데 그 어디까지 탄력 적용을 해줄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 되게 좋습니다. 아주 밝게 가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저희 그때 12월에 다뤘던 기준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혁신신약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혁신성은 우리가 대체 가능하거나 그리고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경우, 치료법도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약처에서 신속 심사로 허가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제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역시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네요. 그죠? 네. 근데 궁금한 것은 일단은 그때에 비해서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프트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문구 안에. 그러니까 그때 미국 FDA의 그 신속 허가 제도, 그러니까 저희 뭐 BTD라고 하죠. 그다음 유럽의 프라임이라는 어쨌든 뭐 같은 맥락의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가속 승인을 하는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식약처의 기프트에 지정이 된다면 이 혁신 신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유럽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속 심사로 허가를 받으면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기준들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만을 갖고 보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RSA 얘기 좀 해볼게요. RSA가 사실 저는 굉장히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여태까지 RSA는 저희가 경평면제도 그렇게 많이 다뤄왔지만 RSA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등재제도에서 다국적사들의 그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도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이중약가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험부담제 대상 약제가 상당히 이제 좀 기준이 까다로웠던 것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이 RSA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위험분담제 1호, 2호로 우리가 보통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1호는 기존 제도예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그리고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였죠. 그래서 기존의 위험분담제는 항암제 아니면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 같은 어떤 혁신 신약이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호는 약평이에서 질환의 중증도, 뭐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위험분담제 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정특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산정특례 질환은 명확한데 이에 준하는 질환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했던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 때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정특례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예.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완치가 어렵고, 그리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그리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해서 질병 부담이 상당한 질환이라는 기준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증 질환이라면 이제는 위험분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꿰들어서 산정특례 얘기를 했지만 산정특례를 받거나 그게 준하는이라는 문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 듀피젠트 외에 2호를 적용받아서 RSA를 했다라고 하는 약 자체가 지금 떠오르지도 않아요, 저는. 그만큼 그때 당시에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닌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가 아닌 약에 대해서 RSA 가능성이 열렸다 정도였는데 사실상 그 뒤로 적용받은 사례는 많지는 않았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열어주었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 2호 대상 약제들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 혁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 BTD와 프라임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켜주고 식약처의 기프트 신속 허가 제도로 지정된 허가된 약이라는 부분 좀 축소해주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조건도 있죠. 예.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뭐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업계에서 지금 또 당연히 정부의 안이 나오면 제가 업계는 또 근데 요것도 약간 장난질 같은데 혹은 요것도 말만 바꾸고 안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우려들을 하십니다. 그런 게 또 있겠죠 지금?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제도 자체로 보면 상당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혁신성, 인정하는 기준 중에 현저한 임상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이 부분도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혁신성을 인정받았을 때 아이서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적용될지 그 부분도 사실 불확실하죠. 뭐 아이서가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정도로 올려준다 이러면 또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아직 이게 명시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위험분담제도 우리가 2호가 확대됐는데 2호로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게 되면 총액 제한이 걸려요. 네, 그게 규정에 은근슬쩍 들어갔죠. 총액 제한이 또 나왔군요. 네, 그래서 2호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총액 제한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계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물론 관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 부분도 좀 예상에 좀 벗어났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총액 제한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좀 아예 나오지는 않았을 테지만 처음 등장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말 그대로 청구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 약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 뭐 이중약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환급형이잖아요. 환급형 플러스 총액 제한형 이런 식의 요새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중약가를 주면서 대신에 너네 여기 금액을 넘어가면 뱉어 다시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제약회사가. 근데 사실은 위험분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캡은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경평면제 제도를 타는 약제들한테는 필수적으로 붙는 어떤 옵션이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 저희 캡을 씌운다고 업계에서는 보통 얘기하시는데 이 캡을 씌우는다는 게 거의 약간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약이 비싸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 더하기 캡 이런 식의 협상약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위험분담제 2호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질환들 하지만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에 할 때 캡을 씌우는 걸 아예 박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업계 입장에서는 또 박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또 사실 캡을 넘어가는 약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요새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죠? 네, 뭐 저도 이제 제약사가 아니어서 듣는 얘기로만 들어보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총액을 좀 넘어서는 약제들이 간간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얘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저희는 밝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입장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경평면제를 경평 유예한다는 내용 다뤘었죠. 좀 그런 부분 대신에 이런 쪽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정부 의지가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 예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이서 값을 그래서 얼마나 실제로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업계는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또 캡을 씌우겠다는 부분들도 우려도 있지만 이게 잘 굴러갔을 때 조금 더 그래도 RSA 적용 대상 약제가 많아지고 도입될 수 있는 시장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되겠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국산 신약에 대한 우대 방안이 원래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사실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 신약에 대한 약가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약에 대한 신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을 보존해주고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 방향을 좀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참 드는 것 같아요. 네, 오기자의 급바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